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카운트다운 정찬배입니다. 자, 대선 시계가 이제 D-17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복 논란, 개막식 한복 논란과 또 우리 쇼트트랙 경기에서 편파 판정 때문에 반중 정서가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선 후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이번 선거에서 과연 반중 정서 표심에는 어떤 작용을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카운트다운에서는 이 문제에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에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안부터 철회까지 이 부분도 오늘 주제와 조금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도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시기이긴 한데 개국으로서 과연 이래야 되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그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늘 북한과 중국에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때문이죠. 네, 유독 말이 많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이제 오늘 저녁에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전 의원님께서 이번 올림픽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비단이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 있어서 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좀 아쉬운 그런 이제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로 잘 싸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께 정말로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올림픽이 우리 선수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진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사실은 시작 전부터 전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좀 가속화되면서 외교적인 보이콧 논란도 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방 정상들이나 서방의 국가대표급은 사실 참석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상황인데 예. 강행이 됐죠. 그런데 당연히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 축제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건 맞습니다만 참석을 해서 보니 초반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바로 이제 그 쇼트트랙 판정에서의 누가 봐도 편파 판정하고 한복이 마치 중국에 복속된 어떤 중국의 어떤 전통에 하나 속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소수민족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서 사실은 이 북경 동계올림픽 초반에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의 그런 요즘에 오만한 태도 같은 것은 저는 비단 이번 북경 동계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 이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저는 강화되어 왔던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이제 중국 몽이라고 하는 또 중국의 어떤 힘의 어떤 굴기에 의해서 중국이 과연 자기 스스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세계 민주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쌓이다가 이번 동계올림픽 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편파 판정하고 한복 논란 이것 때문에 반중 정서에 확 그 도화선이 붙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수들 정말 당차게 끝까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낸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되게 좋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반중 정서가 커지면서 대선 후보들도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죠. 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동네 잔치로 이제 변질되고 있다는
자신이 있고 이 편파 판정에 대해서 이 중국 체육 당국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그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 빅데이터 상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올림픽 개최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혐오감, 비호감, 반중 정서가 올림픽을 통해서 증폭, 또 폭증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그 쇼트랙 편파 판정 됐거든요. 네. 한복 논란도 이제 개막식이 치러지면서 바로 한복과 관련된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 한복 공정. 근데 그 이전에도 우리 역사에 대한 공정, 발해나 고구려에 대해서 중국이 마치 자기 역사인 양, 자기들의 그 주변 국가인 마냥 그렇게 했던 동북 공정도 있었지만 더 큰 반중 정서는 바로 이 쇼트트랙 경기의 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팀의 경우에 혼성 계주에 터치도 안 한 이른바 블루투스 터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편파 판정이 있었고 그 외에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중국 선수와 경기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편파 판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때 2월 8일 날 그래서 이 반중 정서가 가장 높게 올라간 결과로 나타나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에 뭐 그 이전에도 중국에 대한 혐오감, 비호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 큰, 훨씬 더 폭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 비유 감도가 거의 뭐 70%를 넘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결과도 있을 텐데 사실 한국과에 대해서 10명 중 7명이 넘는 비호감이라면 거의 혐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중보다도 예.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72.3%.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베이징 올림픽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호감이 간다가 9%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가 사실은 축제의 장 그리고 한 국가의 이미지를 대내에 알리는 올림픽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진 결과인 거죠. 예. 지금 뭐 보셨습니다만 뭐 이 편파 판정 문제는 사실 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또 이 뭐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복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고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이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이 지나치게 눈치 보기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죠. 특히나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우리가 중국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좀 눈치 보기나 이제 굴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한복 논란은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56개 민족인가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이 다 등장을 해서 이 개막식에 왔기 때문에 자기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다. 그래서 조선족이니까 한복을 입혀 나왔다는 건데 적어도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상호 존중의 자세로 인정해 준다면 저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게 외교에 맞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야 당연히 된다.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아무 말 않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한중 관계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저게 너희들이 저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존중하고 한중 관계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안 했어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한복 논란 자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심하게 국민들이 뭐 이렇게 반중 정서가 막 부추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동안에 있어온 어떤 중국에 대한 뭔가 좀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이 그걸 촉발시킨 것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근데 과연 이제 그동안 그 정서가 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지는 것은 과연 이번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미쳤는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승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승부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데서 거대한 이벤트, 올림픽이나 월드컵 있으면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이 유리한 거거든요. 속된 말로 국뽕이라 가지고 막 그걸 보면서 아까 이제 그 두 분께서도 이제 뭐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걸 치르고 나면 굉장히 정부 여당이 유리한 그런 뭐 마침 선거 국민이니까 집권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것인데 이번 올림픽에서 그런 논란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없어버렸죠.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현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의견이 그걸 가진 젊은 사람들이 특히 현 정부의 집권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올마갈 수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 효과는 없었고 마이너스 효과는 조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한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그야말로 공식적인 외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사관이라든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께서 이 올림픽 기간 중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절제된 반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아쉬운 것은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더더구나 이게 관중들 없이 치른 올림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엄청난 적자 올림픽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올림픽을 유치를 해가지고 개최를 한 것은 뭐냐면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자신들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뭔가 글로벌 리더 국가의 모습을 그런 위상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이제 본전도 못 찾은 그런 올림픽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동북 공정 그다음에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문화공정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중국의 이러한 동북공정, 문화공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반중 정서에는 뭐 후보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대하는 대선 주자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사드 배치 이 얘기도 있어, 추가 배치 얘기도 있었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선거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제 실정과 비판을 전제로 하고 야당으로의 정권 개최를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대한 이른바 정권 교체 자산으로서 국민들이 불러서 키운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외교 안보의 어떤 실패, 외교 안보의 무능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북한에 대한 어떤 굴종 외교라든지 또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더 강화하고 북핵 문제에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당한 대중 정책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공약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의도는 뭐였냐면 북한의 날로 극심해지는 이 미사일, 핵미사일 그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다층 방어 체제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경북 성주에 사드가 있습니다만 사드 말고도 저고도를 향한 이 팩2, 팩3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산으로 개발한 이런 천궁 같은 미사일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의 방어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드도 중요하다는 의미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사드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 사드 배치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 중국 어선을 보면은 격침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이게 입장이 좀 바뀐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편파 판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들과 함께 분노를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드는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사드 한 개 포대가 1조 5천억 원이 듭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50조 정도 되는데 한 개 포대를 설치하는데 1조 5천억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상주에 한 개 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미국 정부의 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년 유지 비용이 한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600억. 과연 이게 이제 맞느냐. 그다음에 이 사드라는 것은 이제 지상 40km에서 150km 상공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그러면 사드
미사일을 그 고고도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휴전선 부근에 이미 장사정포가 중장거리포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익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다 배치할 겁니까? 지금 경상북도 상주에 가 있는데 상주 참외를 안 먹겠다라고 이 상주 참외를 어떻게 팔 거냐 이런 이제 상주 주민들의 이런 그 분노도 있습니다. 과연 어디다 설치를 할 겁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익 관점에서 전 세계가 지금 냉전의 시대를 넘어서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익을 중심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후보의 사드와 관련된 두 후보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부에서의 사드 배치 어떻게 될 것인지 두 후보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방어용 무기를 구축하는 것을 전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안보를 포기한 것입니다. 8년씩이나 걸리는 사드를 1조 5천억씩이나 들여사가지고 대체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드 문제? 저는 이제 사드 배치 추가 이렇게 한마디 또 한 줄 공약을 내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선거 캠페인용으로는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저는 실제 집권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사드 추가 배치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얘기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돈이 얼마 드느냐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성주 아닙니까? 아까 좀 성주라고 잘못 말씀하셨죠? 성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주인데 성주에 그 포대 하나 배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배치하겠다 했을 때 그런 사회적 비용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좀 효과를 얻은 측면이 있지만 실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을 너무 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것을 이렇게 넓게 봐서 이제 어떤 뭐 대중국 문제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니까 반중 정서에 올라탄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설사 집권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지금 캠페인하는 것과 현실적인 외교 정책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상적인 얘기 뭐 좋은 얘기 하고 있지만 그대로 실천할 수 있나요? 예.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정한 애매모호한 그런 현재와 같은 비슷한 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떤 이른바 굴종적이라고 하는 뭐 그런 자세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지금 캠페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건 당당하게 얘기하는 할 말을 하겠다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제 선거 전략 초반의 전략이 이대남들의 표심을 회복하는 거였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조언을 했고, 그래서 이대남들의 정서에 부응하는 선거 캠페인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또 중국 그 교포의 어떤 유럽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를 했었던 건데요. 저는 그것이 선거 공약 중에 하나의 강론으로 나왔던 것이고 전체적인 대중국 정책에 관한 하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오랜 정부가 계속 유지해온 한중 관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저는 한중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정권이 바뀌면 당당한 대중에게는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고요. 사드와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만 지금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배치는 사실 임시로 배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식 배치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시 배치는 미국도 굉장히 껄끄럽고 우리 군도 굉장히 불안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경북 성주에 있는 이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하는 것을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추가 배치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층 방어 체제라는 것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확실히 받는 거. 그다음에 삼축 체제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킬체인과 KAMD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그다음에 대량 보복 응징 작전.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또 우리의 사드의 배치나 팩2, 팩3 같은 이런 우리 국산과 또 우리의 자발적인 자체적인 어떤 방어 시스템을 다 겹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전층적으로 다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저자세 외교, 굴종 외교, 저자세 외교를 넘어선 굴종 외교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저희 뭐 그런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균형 외교를 하고 있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중국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전체 수출 물동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 수지도 매년 500억 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그 무역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8위의 경제 대국,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입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추격 국가로서의 글로벌 위상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이미 올라서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균형 외교, 국익 중심, 국익 우선의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대중국 외교가 진행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냉전의 시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각국이 각자 도생, 국익 중심의 각자 도생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외교의 큰 틀이 좀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노동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외교 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이대남의 표를 위해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정치의 본령은, 정치의 역할은 뭐냐면 갈등이 있는 곳에 온몸을 던져서 분열이 있는 곳에 대립이 있는 곳에 온몸을 던져서 중재하고 협상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만 토론해도 사실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드와 관련된 공방은 이 무슨 후보 간의 토론이라든가에서도 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만 좀 살펴보죠. 네.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론은 팽팽합니다. 국민들이. 왜냐하면 이게 정치화되는 속성이 있거든요. 2017년에도 얼마나 큰 국민적인 갈등이 됐습니까? 이번 조사도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44.2%, 반대한다가 45.6% 팽팽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여론상으로도 갈등이 되지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까?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국민들은 세세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또 미치는 파장까지.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맞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붙기 때문에 국민들까지 나누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교수님 그 앞서 중국과 관련해서 한복 논쟁, 편파 판정, 국민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거라면 사드는 또 이제 우리의 대외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런 중국 변수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한 정도로 이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양 후보의 지지율에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반영이 됐고 상당 부분 이제 사드 문제는 좀 이상하게 지금 논란이 흘러가고 있는데 원래는 좀 얘기하신 대로 북한 미사일을 막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반발하면서 마치 중국과의 문제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제 만약에 이제 사드 추가 배치 얘기가 나온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해야죠. 이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로 산하의 고심적 끝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 그것이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으로 방어되는 건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드 문제는 반중 정서 문제든 이미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상당 부분 이제 잠재되어 있고 그걸 다시 어느 후보든지 그걸 끄집어내서 더 앞으로 이 판도가 변화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중국과의 문제. 사실 작년, 재작년 특히 코로나가 한참 시작됐을 때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 중국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야당에서는 코로나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은 건 이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가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세력은 신천지에 있지 않았느냐. 중국을 막지 못한 게 아니라 신천지를 막지 못해서다라면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와 관련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하루 수만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신천지만의 문제는 아닌데 중국과 신천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요. 중국에 늘 불조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막은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 이 고생을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게 맞겠죠. 자, 일단 이 질문 뭐 시간이 많이 지난 질문입니다만 전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죠. 우리가 초기에 중국 눈치를 봐서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못 막아서 코로나가 커졌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주제인가 싶습니다. 예, 이미 뭐 막았던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 왔겠습니까? 바이러스에게는 국경이 있습니까? 바이러스에게 남녀노소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적 논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눈치를 봐가지고 당시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막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좀 과도해 보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본다 안 본다라는 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느냐 또는 놓치지 않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2020년에 이 코로나가 막 생겼을 때 중국발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국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의 이 질병 당국에서 이걸 초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막았느냐 못 막았느냐의 그 선택의 문제는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본다면 초기에 급속한 확산의 책임은 중국발 이 바이러스를 우리 질병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제대로 타이밍 있게 맞추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저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마치 뭐 중국의 눈치를 봐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벌벌 떨면서 막지 않았다고 보는 건 과도한 거고요. 방역 당국의 타이밍 선택의 문제에서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신천지를 제대로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커진 거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신천지는 이미 그 전에 압수수색 논란이 있기 전에 대구에서 엄청난 규모로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대구의 신천지라고 하는 그 조직에 엄청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저는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신천지의 독특한 이 예배 방식이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신천지 본 조직이 있는 이 경기도까지 옮겨오고 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단을 입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당시의 질병당국, 방역당국과 질병청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이미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미애 장관은 방송에 대고 보라는 듯이 압수수색 하라고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검의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의견 그리고 질병청 의견을 들어보니 지금은 압수수색을 해서 오히려 신천지 회원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협조를 통해서 명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이 부분 뭐 국민 여러분이 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을 안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것이 이제 논란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거는 뭐 그거는 이미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논쟁도 저는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압수수색을 그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이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신천지의 이만희 이분에게 도움을 준 것이고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압수수색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신천지 신도들이 이 이단자들이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께서도 경선 끝 무렵에 알게 됐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후보에 선대위원장을 했던 이현주 의원도 홍준표 캠프 내에서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신천지 간부라는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국민의힘의 당원에 가입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라라고 양심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죠. 이게 압수수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확대됐다 뭐 이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천지 신도가 양심선언을 했고 홍준표 후보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6월 전후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몇 명을 했는지 과도하게 늘은 그 데이터만 이제 공개를 하면
그것은 논란이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제 의혹 제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국민들이 아니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게 아니, 아니고 판단하고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예, 말씀하신 겁니다. 이른바 저희가 이제 아니고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조직의 엄청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언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가 의혹을 제기한 거고 다시 이제 경선에서 졌던 홍준표 후보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증빙 서류나 증거가 있는 것이거나 신천지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요. 그리고 어디 경선에 종교단체가 수십만 명이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유료 당원 가입해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발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을 통해서만 검찰총장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그런 방침이 생긴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독자적 재량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하고 이 사안의 어떤 중대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막 그 모든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덮쳐가지고 압수수색했을 때 그것이 갖는 명단 확보의 효율성과 그들과 협조해서 그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이 방역에 효과적이었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 그걸 가지고 신천지하고 마치 왕자 논란까지 소환시켜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주술 논란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준표 후보가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이현주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도 말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신천지 간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이미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이런 신도 정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행정 권한을 가지고서 신천지 명단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는 포렌식 전문가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포렌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요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이 신도들이 여러 수십만 명이 되는 것은 예. 이 위계 질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계 질서가 확실하기 때문에 입당하라 그러면 줄줄이 입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작년 6월 이후에 그 당원들이 몇 명이 입당을 했는지 이것만 공개를 하면 금방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양당의 입장이 팽팽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아, 글쎄요. 저도 뭐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이 자꾸 신천지가 돼서 이번에 또 현수막에도 뭐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당시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와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강제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강립 차관이 나와서 직접 얘기한 게 있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근데 그 신천지가 뭐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내려가지고 뭐 증언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또 저 김어준 씨인가요? 그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이낙연 후보를 돕기 위해서 10만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반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걸 갖다고 사과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과연 얼마나 그 팩트로서 알려질 수 있을까,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더라도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뭐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좀 무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 선거에 예. 뭐 특징 중 하나죠. 이쪽 한쪽에서 뭘 얘기하면 다른 쪽에서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미러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게 아니라 민주당 측의 이낙연 후보를 도울 수도 있었다라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서로 뭐 굳이 어느 정도 팩트가 되는 팩트만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만 얘기하는 게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 지금 나온 얘기 오늘 지금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신천지의 개입설 요거 민주당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 이낙연 후보가 신천지에게 예를 들면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도움에 대한 대가로 신천지가 이낙연 후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경선에 개입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는 그 신천지 간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윤석열을 도와라라고 이야기를 이미 정언을 통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 관계로 이제 이래 됐냐 안 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과연 이만희 씨가 이 신천지에서 누구를 도와주는지가 이번 선거에 서로 이러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사진, 이 사진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론도 정말 우리가 이전 선거에서는 정말 못 봤던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속 추술과 뭐가 관련이 있다. 심지어 그것도 유력 대선 후보 가족까지. 그래서 빅데이터를 보면 신천지라는 종교가 이제 코로나와 연관지어서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은 선거일에 가까워져서 최근입니다. 2월 11일 날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된 공방이 빅데이터에서 언급량이 가장 많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시점까지도 이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게 정치 공세이든 어땠든 간에 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요 출처는 어디에 있죠? 썸트렌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 예. 지금 우리가 대선 특집으로 계속 대선 카운트다운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썸트렌드의 분석 도구인데 언급량이 많다는 게 그만큼 관심도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대선에 그만큼 무속, 주술, 또 특정 종교인 신천지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지금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환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초창기에 중국의 문제 그리고 신천지의 문제 이 대응의 아쉬움이 이번 선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신천지 얘기는 했으니까 중국 얘기를 지난 대선 토론 때 제기했던 사람이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중국을 그렇게 막으라고 했는데 못 막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아주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조금 전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제안 철회하겠다. 단일화 제안 철회하겠다. 이 부분 지금 아무 그동안 그러면 물밑에서 협상이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물밑에서는 조심스럽게 접촉이 있었고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하면서 제안했던 이 단일화 방안은 여론조사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현실성 문제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상으로도 단일 후보 적합도든 경쟁력이든 안철수 후보가 지고 있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쪽이나 국민의당 쪽이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대충 공감을 해왔고 그러던 차에 물밑에서는 그렇다면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감동적인 어떤 극적인 어떤 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단일화 방식들 논의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후보가 말하고 있는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다운 비전, 이른바 부민 강국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과학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거, 이런 안철수다운 비전들을 윤석열 후보가 오롯이 받아 안아서 안철수와 윤석열이 같이 정권 개최 힘을 합치는 어떤 공동정부의 의지를 다지는 걸로 감동적인 어떤 단일화를 하려고 저는 물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전화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이제 결렬선을 했는데요. 저는 시기가 좀 이제 전화가 늦었다고 안철수 후보가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내내 공식 선거도 시작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정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시간 간격으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야기를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만나서 이 문제를 진짜 극적으로 풀고 싶다는 저는 윤 후보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차단된 것이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근데 안 후보가 어차피 국민의힘과 관련된 문제니까 안 후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짜뉴스 얘기도 오늘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뭐 내가 무슨 국무총리 얘기를 했느냐 경기도지사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걸 하니까 단일화의 어떤 진정성을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국민의힘이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매일매일 전국을 다니면서 1시간 단위 뛰어다니기 때문에 말할 겨를도 없고 그런 말을 저는 후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그 국민의당에서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바쁜 와중에 그
문상까지 가서 서로 간의 신뢰를 저는 회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 몇몇 우리 당의 인사들이 불필요한 논란들, 불필요한 발언들을 합니다. 그게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감동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정권 교체라는 한 그릇을 타기 위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조심치 못한 신중하지 못한 저런 운동들은 자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는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8일 투표용지 인쇄가 남아있는 그 기간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도 좀 발언을 자제하고 언덕을 좀 조심해서 다시금 이 불씨를 좀 살려보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제일 궁금한 질문은 왜 철회했을까입니다. 일단 제안을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왜 철회를 했을까? 그만큼 리스크가 있었을 텐데 교수님은 왜 제안을 철회했을까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윤 후보가 전화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하셨는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그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조사를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얘기하면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돌아가신 분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고인의 유지란 게 뭐가 있느냐라고 조롱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즉흥적으로 보면 혹시 그런 것들이 너무 영향을 감정적으로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은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뭐 오전에 지나서 바로 1시 30분에 기자회견하겠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예. 그럴 때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뭐랄까 모멸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분 나쁨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좀 오늘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도 내려왔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부담되고 압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끌면 이제 더 이상 단일화 효과는 없다. 그리고 충분히 윤석열 후보에게 명분을 주었는데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정권 교체 여론에 부응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는 완주밖에 없다. 오히려 완주하는 것이 정체적으로 이제는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한 부담, 책임의 부담도 들고 완주하는 것이 대선 이후에 본인에게는 더 나은 것이 길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완주가 더 길이다. 합당 이런 옵션보다는. 그런 판단을 안철수 후보가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잠깐만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안 후보도 오늘 그 얘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관계 글쎄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치가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예,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이제 이래저래 하다가 잘 안 됐는데 갑자기 또 민주당하고 하는 모양새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있죠.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1987년 체제 이후로 이 거대 양당이 말하자면 이 죽기 살기식의 싸움을 벌여왔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는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한 명도 또는 이 하나도 이제 가져보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 통합 정부 또 국민 내각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지금 당장 뭐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도 그것도 좀 그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그런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결렬을 선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렬 선언에는 안철수 후보의 이제 내심 불편함, 그다음에 그동안의 국민의힘 인사들의 어떤 잘못된 언동에 대한 약간 불편함 이런 것들이 저는 작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당한, 상중의 일을 당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일단은 결렬을 선언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하고요. 예. 두 번째는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그렇습니다. 28일 전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점. 두 번째는 이 결렬 선언 이전에 오전에 늦었지만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주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해서 만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물밑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율을 할 때도 이번 주말쯤에 만나서 정말 진정성 있는 감동의
단판을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해서 말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한다면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앞으로 당분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 인사들이 아무리 언론에서 기자들이 물어봐도 제발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거나 국민의당을 모욕하는 그런 식의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신뢰를 다시 쌓아가면서 물밑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양측의 당사자들이 협상 당사들이 조율을 해서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는 우리 배종찬 소장이 완주가 오히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의 계산 속에는 완주를 해서 자칫 이게 표가 분산돼서 정권 교체에 누가 끼친다면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이 단일화의 가능성의 문은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같이 안철수 후보가 단호하게 얘기하고 나서 또 뭐 단일화하겠다 나서는 건 상식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은 닫힌 것처럼 보이는데 또 정치란 건 또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란 건 또 오늘 한 얘기 내일 뒤집더라도 또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만드는 게 정치니까 그것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야말로 가능성이 전혀 닫혔다, 100% 없어졌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뭘 또 주겠다 말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큰 가치와 명분으로 안철수 후보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무슨 뭐 총리니 뭐 경기지사 이거는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다음 어떤 행보를 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걸 어떻게 발명해내느냐. 국민의힘 측에서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준석 대표의 사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해서 실은 그게 아니다에 대한 담판의 가능성은 그럼 남아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담판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전 어떤 형태로든 뭐 현재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뭐 문이 닫히면 창문도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뭐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창문을 열어야 돼. 예. 창문은 뭐가 될까요? 근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그 결렬을 한 다음에 기자들 일문일답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측에 신뢰할 만한 협상 당사자가 다시 접촉을 이제 시작해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둘이 만나서 담판을 하는 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절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오히려 역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만 네. 마지막 질문. 자, 이 단일화 제안 철회가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는 상승 곡선의 영향이 될까요? 아니면 하강 곡선의 영향이 될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담되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왜 껴안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보다도 진정성인 거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단일화거든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카운트다운. 오늘은 막판 대선 변수로 떠오른 반중 정서 문제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문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